10년 만에 거의 7년 만에 전세 가격을 또 이슈화되는데 제가 박사논문을 전세 가격을 그래서 굉장히 연구할 주제가 많아져서 굉장히 좋고요. 우선은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 가지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구의 배경인 목적은요. 우선 72주째 연속을 상승했는데 지금 있을 때보다 더 계속 상승하고 있으니까 73주하면 74주째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7월 30일 날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에 지금 가파르게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 수도권 전체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인데 벌써 수도권 전체로 확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전세 가격이 제가 살펴본 2009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공급의 부족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고요. 그런 이제 최근에 아파트 전세 가격의 상승은 또한 이제 전월세 대책으로 인해서 그런 제도로 인해서 기인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월세 대책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전세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책에 있는 거와 달리 제가 서울과 경기도의 아파트 전세 가격 현황을 국민은행 데이터 가지고 우선 작성해봤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명박 정부 전에는 거의 이제 아파트 전세 가격이 전환되지 않지만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금융위기 이후에 폭등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도 계속 증가가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와서는 매매 가격이 상승해서 전세 가격이 거의 상승하지 않다가 최근에 이제 2020년 7월 30일 이후에 이렇게 폭등한 게 보이시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2007년부터 2020년까지 결과적으로 계속 상승을 했는데 그 사이사이에 정체된 시기도 있고 급격히 상승한 시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세 가격은 정부별 차이가 있고 원인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행정부 중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판단을 하셔서 대책을 세운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정부별 차이가 있고 원인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노무현 정부에서는 매매 가격이 상승하였지만 전세 가격은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금융위기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2010년까지 가격이 폭락을 하였고 그거에 따른 이제 전세 가격이 상승했는데 이제 전세 가격의 상승은 이제 금융위기로 인한 매매 차익을 얻을 수가 없어서 매매 가격이 하락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뉴타운 개발로 인한 멸실과 그로 인한 이주 수요로 인해서 전세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전세 가격이 증가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매매 가격 하락과 전세 가격 상승이 그대로 이명박 정부 때와 비슷하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매매 가격 상승이 나타났고 노무현 정부와 비슷하게 나타났고 전세 가격이 주춤하다가 최근에 7월 이후에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아까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는 이 전세 가격이 상승한 게 공급의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매매 공급도 부족하고 전세 공급도 부족한데 이명박 정부 때는 전세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원래는 공급은 매매 공급하고 전세 공급을 그때 매매 공급은 많았으나 전세 공급은 적었다, 부족했다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책자에 있는데 제가 국토교통부 자료를 가지고 대책을 전체 다 뒤져서 봤는데 이명박 정부의 전월세 대책은
전세 지원, 규제 정비, 임대주택 건설 이런 점에 치우쳐 있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의 전세 대책은 규제 완화, 매매 전환 지원, 그 다음에 분양주택 축소, 임대주택 활성화로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전월세 대책은 공급 정책에 대해서 제시를 안 했죠. 왜냐하면 공급이 많았다.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제시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매매 가격이 상승하고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우선은 전세 가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에 폭등한 현상을 그래프에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의 전세 가격의 이론적 근거는 뭐냐? 게이트너의 부동산 시스템 이거 많이 보셨죠? 그거하고 그 다음에 디파스크레인의 4분면 모형이 기본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자료 및 변수는 제가 2007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165개의 시계예요. 그리고 공간적범위 서울 25개와 경기도 26개 시를 포함해서 51개의 지역 곱하기 해서 8,415개의 패널 데이터를 구축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변수면은 아파트 전세 가격이고요. 부동산 특성의 매매 가격, 미분양, 매매 거래량, 그 다음에 거시경제 특성에는 해상채 수익률, 그 다음에 시청자들에게 찍어준 거와 전월세 대책에 대해 설치하고 기념으로 찍어줄 거 있죠. 레그 값을 줬습니다. 레그 1부터 레그 3까지 줘서 바로 정책 후에 한 달 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두 달 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해서 레그 3까지 해서 분석을 도미 변수를 줘서 했습니다. 지금 제가 분석하는 거에 선행 연구는 거의 없습니다. 왜 없냐면 패널 데이터 분석을 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시계열 분석을 하더라도 도미 변수를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패널 분석에는 도미 변수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선행 연구는 3개 정도밖에 없는데 제 거 비슷한 논문은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방법론을 어떻게 하냐면 3단계 접근법으로 해서 우선 하우주관 검정을 통해서 보증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의 차이를 통해서 어떤 모형이 더 적합한지 살펴보았고요. 2단계에서 여기서 이제 적합한 모형을 선택했고요. 3단계는 잘못했는데 보증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 중에서 각각의 서울, 경기도에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데 보증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을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우선 1단계에서 하우주만 검증해서 전체는 보증효과 모형이 나왔고요. 서울인 경우 보증효과 모형, 경기도인 경우에 확률효과 모형이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보증효과 모형이 뭐냐? 여기 빨간 걸로 되어 있는데요. 상수항 알파 플러스 UI를 패널 개체별로 고정되어 있는 모수로 해석하지만 확률효과 모형에서는 정주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보증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8번째 실증 분석 결과에서 지금 서울과 경기도인데요. 여기에서 좀 특징적인 거는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이 마이너스 영향을 줍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이걸 정권별로 구분을 해서 해야 되는데 통계가 안 돌아갈 것 같아서요. 아파트 매매 가격이 오르면 전세 가격이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나타난 현상이고 이게 최근에도 그런 현상들이 같이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같이 동반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경기도는 플러스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 매매 가격도 상승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차이가 있고 아파트 미분양은 마이너스 값을 줬고요. 전세 가격. 그 다음에 해상채 수익률 금리가 낮으니까 낮은 금리로 결국에는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측면이 있었고 M2 총통화량 같은 경우는 돈이 많으니까 전세 가격을 견인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대책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지금 3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이 앞페이지에는 이제 이명박 정부의 시기의 대책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무리 가격이 올라도 전세 가격이 올라도 대책을 세웠어도 계속 플러스입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거의 말 정도 되면 마이너스 값으로 이제 전세 가격이 좀 하락하는 측면이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이제 2013년 3월 들어와서 그때도 이제 이명박 정부의 영향으로 이제 마이너스 되다가 2013년 이후에 하반기부터는 이제 그때까지 전세 가격이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거의 플러스로 나왔고요. 그런데 이제 서울인 경우하고 경기도인 경우하고 차이는 뭐냐? 서울은 그래도 완만하게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데 반해서 경기도인 경우는 계속 급격히 계속 상승했던 것을 결과로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마지막 문재인 정부 때 이제 7월 30일 날 데이터가 9월 달까지인데 대구를 원투로 줘서 했더니 플러스 값이 다 나왔습니다. 이 말은 전세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이 결국에는 전세 가격을 상승시키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얘기하지 않고 결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요약을 살펴보면요. 우선 앞에 전세 가격에 서울 같은 경우 부의 영향을 줬고요. 매매 가격. 경기도에는 플러스요. 그 다음에 미분양은 마이너스 영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요. 회사채 수익률도 마이너스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총통화량 M2 같은 경우 플러스 영향을 당연히 줬고요. 이제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 얘기하면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제 주택 매매 가격 상승이 으로 인해서 주택 매매 가격 정책에 굉장히 집중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는 2008년도 금융위기를 통해 주택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뉴타운 재개발로 인해 주택의 멸실과 더불어 이주수요로 인해서 2010년에는 주택 매매 가격이 하락하면서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이동하게 되었죠. 이로 인해 매매 물량은 증가하되 반해 전세 물량은 부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항상 많았다는 선행 연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된 거고 그것에 의해서 이명박 정부 때 대책을 세웠고요. 그 다음 박근혜 정부 때는 이명박 정부와 같이 이제 공급 완화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2015년 이전까지는 전월세 대책의 효과가 서울의 경우에는 있었지만 경기도의 경우에는 전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전월세 대책의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공급은 부족하지 않고 풍부한 상황이다. 이 얘기를 정책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국토교통부 자료에서. 그런데 우리가 제가 그래프를 안 그렸지만 미분양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서울에는 미분양이 거의 없습니다. 경기도도 대폭 줄어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고 공급이 풍부한 상황이 아니고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깨졌네요 많이. 그리고 매매 가격은 더욱더 상승하였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있던 전세 가격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개정을 해서 전세 가격이 더 폭등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이때까지 앞에서 제가 내국값 1, 2, 3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전월세 대책에 그렇게 가격을 하락시키는 영향이 없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전월세 대책을 계속 세운 걸로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전월세 대책은 효과가 거의 없다라고 제 생각은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국대표 설명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의 토론을 시작할 텐데
발표하신 전자 교수님 수고 많으셨고요. 선 교수님이 좀 존경스러운 게 매번 이거 발표할 때마다 주제 발표를 대신해서 하시더라고요. 저도 주제 발표를 2번인가 했는데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혼자가 워낙 많아서. 그런데 빠지지를 못 봤어요. 또 재밌는 건 이상하게 제가 사회를 하든 토론을 하든 꼭 파트너가 돼가지고 이제 조금은 이제 악연으로 많이 만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학부열의 정의를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어제 토론자여서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오늘도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을 제작하기 위해서 두 번째 주제 실전을 최소한 3시까지는 끝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각 토론자께서는 2분 정도, 길어야 3분 정도 그렇게 시간을 쓰셨으면 합니다. 제 오른쪽부터 말씀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강남대학교 이재호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남대학교 이재호입니다.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쪽에 앉게 돼서 가장 먼저 토론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으시고 많이 아시는 분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라고 생각하고요. 간단하게 저의 부족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논문도 잘 들었습니다. 정말 시적절한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수님께서 해주신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공급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수요와 공급의 어떤 불균형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단기간 안에 그거를 바꾸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정책과 관련된 어차피 논문의 핵심 정책이니까요.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나왔던 그 임대차 3법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한 것 그 자체,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한 것 그 자체가 크게 문제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시각차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어떤 그 정책의 내용보다는 어떤 정책의 성격 그리고 타이밍에 있어서 상당히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더 강하게 입법을 하려고 하다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피해 최소성이라든지 법익의 균형성을 고려했을 때 더 강하게 입법을 못한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임대차 3법이 들어오고 나서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임대차 5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표준임대율을 도입해야 된다. 등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잉금지의 원칙 때문에 조금은 더 약한 정책을 펼쳤습니다만 어차피 이렇게 될 바에는 약한 정책을 계속해서 펼치는 것보다는 그냥 한 번에 좀 강하게 밀어붙이는 게 좀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책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그래서 오히려 역효과가 계속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사실 어떤 나라들에서는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하는 그 개념조차 없습니다. 갱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 살다가 일단 살고 있을 때 나가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임대인도 생각을 해서 법익의 균형성 때문에 조금 제한적으로 도입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타이밍의 문제인데 조금 더 일찍 최소한 20대 국회에서 이렇게 통과가 됐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하필이면 부동산 시장이 많이 혼란스러울 때 여기 대해서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책의 내용보다는 성격과 타이밍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 논문에서는 언급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이런 성격의 논문, 이런 성격의 연구를 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게 우리나라에서 특히 그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습니다. 이런 장기 추세를 고려할 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시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장건 교수님 의견을 듣습니다. 예, 저 국제사회대학교 권호원 교수입니다. 오늘 이 논문을 제가 읽어보고 제가 좀 느낀 점은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최근에 우리 학교에서 그 거시경제와 부동산이라는 과목을 개설해가지고 책을 하나 쓰는데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이 거시경제 변수가 이제 이 부동산 가격 지수나 또 뭐 전세 지수 뭐 이런 등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쪽에 이제 그 내용을 좀 이제 추구하려고 이렇게 논문을 쭉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그 논문들이 지금 이 논문도 그렇고 아까 첫 번째 발표한 논문도 그렇고 근데 실전 분석이 이제 너무 지치다 보니까 이론들 베이스가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최근에 이제 논문 자체가 이런 뭐 통계 자료체를 하지 않고 물론 연구만 했을 때 잘 수록해주지 않는 뭐 그런 면상 때문에 그런 아쉬운 점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런 실전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그 시간을 달려가면서 이제 이게 똑같은 형태의 논문을 계속 발표하는 것보다는 또 미국이라든가 뭐 다른 나라의 좀 문헌 연구를 통해 가지고 뭐 그런 걸 제시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책을 쓰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한국 부동산 학교에서 한 10년간 제가 계속 토론하면서 느낀 바가 그 시경제 부동산 책을 저술하는데 막상 그 옮길 만한 뭐 그런 게 없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논문은 제가 볼 때 참 그 연구자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한번 보시면 그 성주환 교수님하고 정상철 교수님 두 분이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그 여기 표를 한번 보시면 표에 정원실 때 지금 한 10년간의 데이터를 이렇게 꼼꼼하게 수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상당히 좀 노력을 많이 했다 이런 느낌을 들었고요.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은 좀 하나 지적을 해보면은 지금 이 연구 모형 자체가 지금 이 논문에 보다가 그 43페이지 보면은 그림사의 연구 모형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독립 변수가 이제 아파트 매매 가격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가 나오고 종속 변수가 이제 아파트 전세 가격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논문 제목하고 연구 모형이 좀 매치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고 그 보시면은 전월세 대책은 독립 변수 중에 딱 하나만 차지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 이제 5개 변수는 제가 볼 때는 뭐 거시경제 변수 쪽을 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제 대책이 미치는 영향 이렇게 쪽으로 원래 이제 논문을 작성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좀 위협하고 어떤 아마 그 시계열 분석이 이제 또 하지 않으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뭐또 기각될 염두도 있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논문이 좀 짬뽕이 됐는데 그 나머지 이제 5개의 거시경제 변수는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대책이라는 거는 이게 수치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아마 패널 모형을 패널 데이터를 도입해가지고 아마 독립 변수로 처리한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원래는 이렇게 작성하면은 좀 그 명확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5개 그 거시경제 변수는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 이야기할 때 이 참고사항으로 하는 것이 맞고 어차피 논문 제목에 맞춰가지고 이 뭐냐면은 연구모를 설치한다 그러면은 전월세 대책에다가 좀 포커싱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게 좀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국대학교 정상원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한국대학교 전장원 교수입니다. 전 세계로 최악의 상태인 코로나 2기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부동산 학회의 여러 같은 이 열기는 코로나도 물러갈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학회 열기가 대단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은 특히 우리 존경하는 이창석 학회 회장님 또 이사장님 이성태 회장님
그리고 금년제 학계장으로 지정하신 정상철 상생대학 교수님, 기타 임원님들이 이번 열의에서 코로나를 불러오는 이러한 학회를 우리나라 부동산을 손들 이끌어주지 않는가 싶고요. 그리고 오늘 토론회 이렇게 또 지정해서 발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현 정부에서 전월세의 가격, 부동산 가격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사이에 한 두세 배 정도, 말 그대로 20평이면 20억이고 30평이면 30억 정도를 보고, 그에 따라서 전세 가격이 이제 올라오고 있고, 특히 올해 임대차 3법을 추진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거 법학자들하고 한번 논의를 한 적 없고 학술 노시랑 통과되었고 이런 적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 전월세 대책을 잠금 정책인지 하는 의문점이 안 해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임대차로 신고 운영하는 제도 어떤 도가 있는 것인지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부터 신고 운영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그래서 안 들어줄 수 없죠.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반드시 계약 청구에서 들어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1년 한번 더 해줘야 된다. 그리고 또 월세를 갖다가 5% 이내로 제한하는 이런 관계를 두고 전월세 대책을 잡는다고 발표했는데, 실제 이것이 전월세 대책을 잡을 수 있는 정책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책하는 사람이나 또 우리 학자 입장에서 궁금한 생각하고, 좀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서 서민들이라든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오늘 처음 발표해 주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공급 수요 원칙에서 아파트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성명대학교 전혜동 교수님. 네,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아카데믹한 연구 논문은 보통 그 네 가지의 중요한 필라가 있습니다. 첫째가 오가이네이션이고, 둘째가 인터레스팅, 셋째가 뉴, 넷째가 컬렉티브스입니다. 거기서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주제 같고요. 또 이제 방법론, 컬렉티브스와 연결되는 거는 패널 타임 시리즈를 어쩌 쓰신 거로 제가 인식을 했어요. 자료를 보니까 8,000개 정도 자료를 풀링 해가지고 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되게 고생을 좀 많이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부동산 주택은 이제 수요와 공급 정책 중에서 대부분 수요 조절 정책이 주를 이룹니다. 금리라든지 유동성 조절 정책이 시장에 임팩을 빨리 주기 때문에 보통 수요 조절 정책이 주를 이루고 공급 조절 정책은 많이 이루어지기가 힘듭니다. 부동산이 가지는 그 특징이 장기간의 공급의 한계성을 지닌다라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는데, 다만 제가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연구에 지금 앞선 교수님들도 말씀드렸지만,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 최근에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전세 물량이라든지 매매 주택의 공급 부족으로서만 꼭 판단을 하는, 정부가 이제 그걸 잘못 판단했다라는 시장을 잘못했다라는 인식보다는 사실은 임대차 3법이 가지는 특징은 주거 안정이거든요. 서민 중산층에 대한 주거 안정이라는 것을 법적, 제도적으로 다가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시장에서 잘못 이제 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들이 보면 매매를 잡으려면 매물가가 올라가요. 전세를 잡으려면 전세가가 올라갑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매매 가격은 전세 가격은 매매 가격의 내재적 가치를 반영한 거기 때문에, 아까 성 교수님이 보여주신 그래프를 봐도 사실 일시적으로 전세가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존재해도 매매가가 올라가면 나중에 꼭 맞춰집니다. 어느 정도 전세가, 매매가는 꼭 같이 코무브먼트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좀 해석할 때 그거를 이제 공급 물량에 대한 거는 맞지만, 사실은 정부가 그거를 잘못
인식했다라고 하는 약간 미스매치가 될 수 있어서 사실 주거 안정을 서민이나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하는 그런 정책적인 목표가 시장에서는 다른 반응을 갖다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정확성 있게 해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들을 좀 수정하시거나 아니면 연구의 한계의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들에 넣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그 젠투의 부동산 시스템 모형이라든지 디파스큐리티 사업 모형 같은 이런 쪽 모형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서 구성적인 거에서 고르는 거는 좀 우리가 더 안다는 이제 소형 형태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좀 빼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전월세 대책을 정리한 건 좀 부록적으로 빼면 이게 좀 더 심플리파이하게 되고 좋은 논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참 그 각각의 그 대책에 대한 해석을 좀 잘 해주신 것 같아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성결대학교 최정희 교수님. 네, 순서가 바뀌었군요. 저는 제 옆에 계신 원광 디지털대학교 손금희 교수님. 자, 원광 디지털대학교 손금희입니다. 이 지금 최근 전세 파동이 있어서 시기적절한 부분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전월세 대책이 아파트 전세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결과적으로 이 전월세 대책이 부동산 정책이죠, 사실은. 그런데 뭐 홍명기 부총리가 최근에 전세 대책 더 이상 대책이 없다, 무대책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과연 이 부분을 읽어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고, 특히 우리 성주환 발표님은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 우리 교수님이라서 많은 부분에 이제 하는데, 잠깐 뭐 좀 줄여서 여러분들이 얘기할 거니까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변수의 정의에 들어가 보면, 변수의 정의 그 42페이지에 보면 아파트의 특성에서 아파트 미분양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파트 미분양이 되면 이게 공급과 수요의 문제에서 미분양이 되면 당연히 전세값은 떨어질 거죠. 사실 알고 있는 값이 돼버린다는 거죠. 영향이 분명히 나와버리죠. 그래서 연구에 가설에서 연구의 모형까지 보면 아파트의 미분양을 놓고 이제 했는데, 미분양이 되면 전세 물가는 당연히 많아질 것이고, 그 공급에 따라서 수요는 당연히 가격이 내려가겠죠. 이런 부분에서 좀 한번 아마 이 지금 예전에 썼던 우리 성주환 발표자가 썼던 거는 아파트가 분양이 되고 미분양이 됐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를 부분을 썼던 그 자료로 또 했지 않았느냐 그런 걸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45페이지에 보면 하우즈만의 검증 결과에 보면 차이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문자로 표현할 때는 차이 제곱이라고 해서 x의 제곱으로 쓰는 게 낫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차이 제곱 이 부분도 이렇게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페이지로 가면 뭐 지금 너무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임대차 3법. 뭐 당연하죠. 임대차 3법인데 그 위에 보면 우리 발표자가 2020년 7월 30일 주택임대차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폭등하게 되었다. 아마 사견이겠죠. 확정적 부분은 아닐 거고요. 저도 이 임대차 3법의 개정에 대해서는 찬성을 못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이러한 근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임대차 3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무에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착한 임대인들을 다 놓치게 됐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제 임대차 3법이 나옴으로써 묵시적 행신이 없어지게 됩니다. 묵시적 행신들을 주질 않겠죠. 그런데 그전에는 묵시적 행신을 주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착한 임대인이 있었단 말이죠. 이제 오히려 착한 임대인을 만들지 않게 만들어버린 거죠. 오히려 이런 게 필드와 우리가 이론상에 지금 탁상에서 만드는 법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주거의 안정의 목적을 갖고 하는 임대차 보호법이 오히려 착한 임대인과 착한 임차인을 없애는 부분으로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서 개인적인 사견에 대한 그 전세 가격이 폭등하게 되었다라고 결론을 지어버렸는데 거기에 대한 좀 더 첨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뭐 아까도 말했듯이 공간적 뭐 데이터는 많았죠. 8,100개 정도가 있었지만 서울과 경기만이 아니라 사실 지금 전세 모든 폭등은 서울 경기도에만이 문제가 아니다. 사실 이제 전국적인 문제로서 발전됐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했고 어쨌든 전월세 대책에 대한 부분 지금 전세 시장이 폭등의 입장에서 이런 논문을 우리가 발표하신 성주한 발표자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코레일사업개발처의 김영수 사장을 토론듣겠습니다. 네, 코레일 김영수입니다. 저도 오늘 인간학교 처음 왔고요. 오늘 주점을 해가지고 자주 좀 찾아뵙고 서로 발표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질문 문제 이제 현재 정부의 그 정책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저는 이제 이 문제가 앞에서도 비롯했지만 그 부동산 그러니까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이게 결국 시장에서 이제 시그널이 이제 잘못된 전달이 있고 거기에 의해서 이제 그 시장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이제 이상이 오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보는 상황에서 좀 그 전세 가격에 대해서는 좀 이 세금과 관련해서 좀 여기 이제 논문에서 이제 얘기한 것이 그 조동철 성명기의 2003년 논문을 그때 가지고 이제 세금과 관련해서 이제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좀 자유로운 인수가 변동이 있는데 매매 가격은 이제 하락시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의 이제 전세 가격의 문제과 월세 이 문제 문제는 이 세금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이제 세금이 솔직히 부담이 없으니까 그걸 앞에서도 토론자님 얘기했지만 이제 시장에서 착한 임대인이어가지고 그런 것들 이제 받아줄 수 있었지만 지금의 세금 부담은 그걸 임대인이 받아주기 어려운 상황이 와 있고 그것은 분명히 이제 그 다시 이게 임차인한테 전가됐는데 그건 이제 결국 월세나 또 그 전세가격에 반영이 될 거고 그리고 매매 가격 같은 경우도 이제 가장 그 전에는 이제 세금으로 인해 가지고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매매가에 영향이 없겠지만 앞으로는 이 세금이 과다하니까 그 세금을 앞으로 되팔려고 할 때는 그 세금을 분명히 더 반영시켜가지고 매매가를 형성시켜 나갈 거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좀 이제 시장의 심리적인 부분들이 이 논문에서 좀 더 한 번씩 거론이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공급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는데 우리나라 이제 현재 아까 이제 부동산 그 변동성을 보면서 시장 변동성을 보면서 이제 이명박 정권 때 그리고 박근혜 정권 때 올라가다가 현재 문재인 정권 초기에 안정하고 다시 이번에 임대차 3법이나 이런 거 세금 때문에 다시 확 튀는 이제 양상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노무현 정권까지는 제가 그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때 그 임대주택 공급을 상당히 했습니다. 그거 정책적으로 했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 보금자리 주택 공급을 했고 또 그 박근혜 정부 때 행복주택 공급을 했고 보금자리 주택은 그린벨트를 풀면서 시작을 했고 행복주택은 공공부지, 철도부지라든지 유수지라든지 이걸 풀면서 그 임대주택이 들어가도록 한 아주 적극적이고 그리고 그걸 수도권 그리고 서울 이 인근에 다 들어가도록 했던 겁니다. 임대주택이 이제 뭐 앞에서 전혜정 교수님이 이제 얘기했지만 이 공급이라는 것이 이제 장기적인 상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장기성에서 바로 효과가 나오기 어려웠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지금 문재인 정권 때 전세가 안정화의 실질적인 어느 정도 개념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논문에서 좀 했던 거 보면 이제 현재 정책과 거기와 관련된 뭐 1에서 3개월 내에서의 그 이제 반영력으로 이제 검토를 그 연구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좀 단기 상황보다는 좀 장기 상황까지 좀 한번 보셔가지고 이걸 만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서울 글로벌 상사협회 이준성아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평양대학교
기자들은 제가 이창석 교수님하고 있는데 글로벌 회장으로 초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포용적인 관점에서 약간 좀 비껴나서 얘기를 좀 드려도 될 것 같아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게 시적절한 논문이라는 거는 여러분도 다 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릴 게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원 선행 연구가 없는 논문을 쓰려면 아주 파격적으로 포인트를 하나 탁 넣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 마지막에 부여하는 그 저기가 나와요. 그 페이지가 226페이지의 결론에 보면 연구 결과 요약에서 보통 이제 매매 가격이 오르면 전세가가 오르고 매매가가 내리면 전세가가 내리는 그런 양상으로 봤는데 첫 번째 요약 첫째에서는 이와 반대인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이거는 이때 요 시기 자체의 금융위기하에서 어떤 특수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 논문에 그거를 조금 언급을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읽으면서 이제 그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 선행연구를 쓰시느라고 굉장히 선행연구가 없는 논문을 쓰시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 이쪽에서 아까 어떤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이원 선행연구가 없는 논문을 쓸 바에는 다른 것도 좀 폭넓게 했었으면 도입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방송에 간간히 이제 이 임대차 3법이 나오면서 흔히 보유세를 외국하고 많이 비교를 해요. 근데 이 보유세라는 게 외국에는 종부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산세를 얘기하는데 보통 우리가 비교하면서 OECD가 보유세가 0.39%다. 근데 일본은 0.57이고 미국은 0.71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올려야 된다. 이런 방송이나 뉴스를 들으면서 제가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이게 그렇지 않거든요. 미국 기준점이 어떤 게 높다 낮다 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시기에서 단순히 퍼센테이지 숫자만 보고 높다 낮다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미국은 어떤 기준을 갖고 이거를 정했고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정했냐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를 0.71로 하지만 이 기준이 뭐냐면은 내가 최초에 이 집을 샀을 때 그 매수 가격에다가 곱하기 대략 뭐 주마다 다르지만 1.5 정도를 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정가가 거의 70%가 넘는데 육박해 있는데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준이 낮고 이거는 기준이 높은데 이걸 단순히 프런테이지만 갖고 계속 방송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이걸 논문에 삽입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재산세라는 게 또 한 가지 미국에서는 이제 재산세에서 $10,000를 소득세 낼 때 재산세 $10,000를 공제를 해줘요. 부부 합산으로. 그러면 형식은 재산세에다 이걸 플러스를 했지만 재산세가 높아 보이지만 결국은 재산세에 얹기만 했지 재산세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는 거를 좀 말씀드려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 첫 번째 그 매매 그 정부가 지금 전세가에 대해서 굉장히 짧으니까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끝낼게요. 지금 임대차 3법을 비롯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뭐 거의 칼춤을 추다시피 하잖아요. 근데 시장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프랑스 양남 때 우유값이 생필품이 막 오르니까 우유값을 강제로 내렸어요. 그래서 우유값을 강제로 내리지 않는 사람들은 단두대로 가서 처형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를 키우는 사람이 이게 타산이 많지가 않으니까 소를 도살을 해버려요. 소를 고기로 파는 거예요. 그러면 우유는 더 오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료값을 내렸어요. 사료값을 내리지 않는 사람은 그냥 처형을 해버린 거예요. 단두대로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어떤 우유값이 또 오르겠죠. 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게 악순환이 되는 건데 정부의 정책은 전월세에 미치는 영향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효과가 없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정부는 어떤 정책을 하면서 시장이 흘러가는 데서 암초만 걸러주면 되는 거지 이거 전체를 관여를 해서 이거를 좌지우지하고 끌고 가려고 해서는 이게 효과가 없다는 그거를 뭐 예전에 예를 제가 구체적으로 좀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려봤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일선에서 생각할 때 사실 양도세도 중과하지 말아야 되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지금 뭐 공급을 늘린다고 경기도에다가 많이 지었는데 실제 필요한 서울에는 없잖아요. 그러면 재건축으로 인해서 언젠가 재개발이 되면 서울에 또 공급이 많아져요. 그러면 경기도 집값이 내리겠죠. 그러면 이건 경기도민을 두 번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임대주택 건설 확대 같은 것도 줬다 뺐으면 물잖아요. 근데 임대주택 사업자들한테 뭐 혜택을 잔뜩 줬다가 이걸 뭐 취소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는데 이제 뭐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가운데 어떤 암초를 탁탁 뽑아서 핀셋으로 이렇게 정책을 펼쳐야지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규제를 옥죄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효과가 없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명부동산연구소의 한준수 연구원님 의견 한 분 더 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성명만이 일단 저기 제가 체크했네요. 다음은 윤택대학교 이재성 교수님. 예, 우리 사회자님께서 저를 건너뛰어서 약간 최대한 빨리 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또 옆에 분이 먼저 옆에 교수님이 먼저 하시다 보니까 제가 또 얘기할 말이 조금 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성주한 연구자님 교수님 논문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 정부에서 23번째 어떤 부동산 정책을 발표를 했고 아파트 가격 매매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제시하였으나 시장에서는 큰 실효성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전 2007년도 2020년 7월에 얼마 전에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다시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장의 어떤 반응에 대해서는 크게 동요가 안 됐고 오히려 전세난과 그다음 어떤 수급 조절에 대한 어떤 불안한 속에 어떤 시장이 좀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우리 손미영 교수님께서 전월세 대책이 아파트 전세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현 정부에서 어떤 정책적인 어떤 기초 자료로 연구 자료를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앞에 교수님들께서 다 얘기했던 것들이 공통적인 부분인데요. 한 두 가지 정도만 얼마에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주환 교수님이 연구자님께서 연구의 목적을 2009년도 서울 경기도 중심부에서 이제 전월세 대책이 아파트 전세 가격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연구의 범위를 보면 2007년도 1월부터 2020년도 9월까지라고 또 제시해 주셨고 그 다음에 실증 분석에도 실증 분석에 대한 변수의 정책적 특성 자료도 2008년도, 2009년도 대책부터 진행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목적이 2009년도부터 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어떤 시간적 범위 또한 2009년도 같아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이 발표 후 1개월에서 3개월까지라고 얘기하셨는데 1개월부터 3개월 정도라면 시장의 반응이 바로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결과값으로 갖기는 너무 빠르지 않나. 그래서 그 점이 조금 더 길게 잡았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쨌든 현 시점에 이런 논문을 연구하신 거에 대해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준수 의원님. 안녕하세요. 상명대학교 부동산 연구소의 한준수 연구원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보고 전월세 대책이 아파트 전세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라고 해서 전월세 대책하면 저희 모두가 관심이 있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저희 모두가 임대인이거나 임차인이거나 여기 모두 계신 분은 어느 한쪽에 해당이 돼 있으시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보고 참 흥미있는 주제라고 저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주제를 보고 그 다음으로 제가 이론적 배경을 접하게 됐는데 이론적 배경으로 디파스켈리 위튼의 4분면 모형과 부동산 시스템을 제시하여 주셨는데요. 디파스켈리 위튼의 4분면 모형을 이렇게 보고 부동산 정책이 자산 시장 아니면 공간 시장에 뭔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연구 가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연구 가설은 이론적 배경과는 관계가 그렇게 많이 있다는 그런 것들은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정책에 대한 건 없고 그 현상에 대한 것들이 가설로 돼 있어서 이 부분들이 정부의 어떠한 정책이 어떠한 시장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가설로 좀 연구가 되어진다면 이 주제와 조금 부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게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론적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연구 결과를 봤을 때 연구 결과는 단순히 그 연구 가설에 대한 결과였는데 그 결과를 보고 정부의 어떠한 정책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그런 답은 제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이런 매매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화해서 이런 결과를 도출이 됐다는 거지 어떠한 시장에서 이 시장이 공간 시장이었든가 자산 시장이었든가 아니면 둘 중에 한 군데의 정책이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서 실행을 해서 그것으로 인한 어떤 변화가 있어서 이 시장이 이렇게 반응을 했다라는 좀 결과로 그런 기대치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은 제가 이렇게 쭉 계속 읽어봐도 좀 찾아볼 수가 없어서 제 생각은 이런 연구에서 그 이론적 배경에 조금 더 가까이 정립이 된 상황에서 바라봤었을 때 그렇구나 이 정부는 이 상황에서 이런 정책을 해서 뭔가 잘 됐고 잘못됐고라는 명쾌한 그런 연관성이 있었으면 제가 읽는 연구원으로서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기도 쉬웠을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약간 오고 있는데 제가 성명 교수님한테 이게 지금 인쇄가 된 건가 그랬더니 초보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신청은 아니지만 아직 수정할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저도 더 좋은 논문을 위해서 한두 마디만 하겠습니다. 우선 가설 부분인데 가설에서 가설 2와 3은 제가 어떤 근거에서 이런 가설이 나올 수 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이 좀 가설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가설에 대한 설명이 좀 어렵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왜 이런 주장을 생각하는지 가설 1부터 4까지 다 가설이 전부 없어. 가설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설 1부터 4까지는 이게 가설이라고 할 필요가 있겠나. 이게 통계건수잖아요. 어차피 그죠? 근데 설명이 다 다뤘기 때문에 이게 가설이라고 하게 되면 이 논문에서 이걸 검증하겠다고 하는 뜻인데 이 논문에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오분에 중요한 거. 그죠? 그래서 가설이라고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통계건수가 이런 게 있다. 어떤 건수가 예측이 부분은 어떻게 예측된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표사 계속 돌아가다 보면 더미건수의 평균하고 표준편차가 이게 왜 나왔는지
아니, 의미가 없어. 돌면서도 일저론에 품격을 낸다는 게, 돌면서부터 그렇게 같이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다 하셔가지고 했으니까. 네, 저는 불필요한. 그 다음에, 아까 누군가 말씀하셨듯이, 이제, 표 너무 긴 거, 부록을 뽑고, 가설이나 이런 쪽에, 이런 쪽 근거, 이건 좀 더 보완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타임랩을 하는 건데, 첫째는 왜 타임랩을 한 달로 맞냐? 한 달, 타임랩을 1개월 이렇게 맞잖아요. 1, 2, 3. 근데, 정책이라는 게 단기간 효과가 있는 게 있고, 장기간 효과가 있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는 입법은 지금 시행 안 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타임랩을 왜 한 달로 가는지 하는 근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타임랩에 마이너스는 없는지 정책 시행이 있으면 한 달 전. 왜냐하면 특정 시점에 이게 유리하게 나왔다고 해서 그 정책 효과 때문에 그런 건지 비교해서는 그러니까 역사를 가지고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쭉 하면 충격이 있을 때 올라갔다는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단순히 정책이 시행된 이후부터만 타임랩을 줬기 때문에 이게 그 효과 때문인지 저는 좀 그렇다. 그래서 그걸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 좀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의 요약을 보면 너무 수정이나 고안하게 예를 들어서 논리가 진짜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에 어땠다. 근데 이제 이게 이 논리 수준하고 관계가 없고 또 쓴다고 하더라도 그러다 보면 너무 짬뽕가 돼요. 그래서 좀 분석하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둬서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마스크 쓰고 얘기하니까 숨이 차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답변 듣겠습니다. 자, 저는 질문이 하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대학교의 김병준 교수입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저는 발표자에 대한 코멘트보다는 아까 토론자 중에서 전장현 교수님, 그 다음에 윤선아 교수님이, 그 다음에 또 우리 코레사업본부 처장 김현수 처장, 거기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의 정화세 파동은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을 믿습니다. 자, 공시지가 상승률이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모든 세금의 기초가 되는 공시지가를 봐야 됩니다. 근데 그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게 법적 테두리 없어서 지금 우형소송에 가 있을 정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재 전국 반값이 많이 올랐죠. 근데 공시지가는 더 빠르게 시세가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0%까지 접근했어요. 아까 윤선아 교수님 미국 얘기를 하셨는데 미국의 월세 책정 어세스먼트 레이쇼 평가입니다. 그래서 주마다 다 달리 책정을 해요. 그 어세스먼트 레이쇼가 뭐냐면 공정시가에 어떤 퍼센티지를 넣어서 나름대로 하는데 주마다 다르고 카운티마다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루이지애나주 같은 경우는 시가로 서울밖에 책정을 안 해요. 그래서 뭐 어마어마하게 낮고요. 제일 높은 데가 뉴저지하고 뉴욕주인데 70% 정도. 캘리포니아주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죠. 캘리포니아주가 50%밖에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공시지가 80%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하고 걔네들이 시가의 50%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랑 우리가 비교를 직접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말아요, 지금 나온 게 정부에서. 그래서 그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되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공시지가 상승률에 따라서 세금이 오니까 당연히 입주자 정가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입주자 정가는 뭐냐? 우리나라 가계부채비율이 OECD 전 세계에서 5위입니다. 5위인데 우리나라가 높은 가계부채율이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나 스웨덴 이런 나라들인데 아시다시피 1인당 GDP가 우리나라보다 4배 이상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충분히 감내할 수 있어요. 가계부채를. 우리는 전부 가계부채의 비중은 거의 주택방문 대출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입자에 대한 세금 전가가 안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그래서 1년차 3법도 악법이고 이번에 부동산 도입세율 현실화 법안도 악법입니다. 이걸 좀 지적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승준 교수님. 우선 빠른 시간에 코멘트 해주신 거를 반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재호 교수님 정책의 성격, 타이밍, 수도권 집중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호gun 교수님이 이제 얘기했었던 이제 거시경제와 이제 부동산과의 관계 이게 지금 제가 이때까지 이쪽에 연구를 많이 했는데 서울이든 경기도든 창원이든 경남이든 이게 다 효과가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했을 때 우리가 예상하는 경제적 모형에 따라서 그걸 플러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의 논문에 이제 거시경제와 이제 정책 특성, 정책 핵심은 이제 정책 특성이고 거시경제에서도 이제 핵심적인 이제 금리라든지 그 다음에 통화량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안 들어가면 정책만 낼 수는 없으니까 정책 특성을 집어넣는데 결국에는 패널 데이터가 아니면 이걸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까지 왜 이런 연구가 안 되었냐? 패널 데이터로 구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최근에 이제 통계 프로그램이 이제 발전하면서 이게 가능했거든요. 최근에 데이터도 빅데이터가 많아지고 데이터도 국토교통부라든지 어디 가도 부동산 데이터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 거고 그거에 대한 공격적인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장원 교수님 얘기는 이해가 되는 얘기고요. 전혜정 교수님 이제 얘기에 그 시장에서 다르게 반응한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정해서 논문에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하고 진짜 생각이 틀렸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형길 교수님은 아파트 미분양이 오르면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데 유의하게 작용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이게 저번에 이제 다른 학회에다가 논문할 때 이 데이터는 당연히 마이너스 영향을 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영향 안 주고 유의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따라 다르게 반응되는 거고 부동산 시장은 지역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서울의 가격하고 서울의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있을 때 창원의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이 똑같다. 플러스다. 이런 것도 이제 버려야 될 거고 지역 시장은 지역 시장대로 파악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임대차 3법에 대해서 폭등 사기는 아니다. 아까 그래프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래프를 보시면 그게 폭등이 됐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한 예로 들면 한 3년 만에 전세 가격이 3억 올랐거든요. 폭등 아닙니까? 네? 시장 상황을 정확히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방에도 1억 이상 다 올랐거든요. 그 정도는 폭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전국적인 문제로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데이터를 구축해 나가면서 전국적인 데이터로 확대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현수 차장님, 세금의 문제 중요하다. 제 다음 연구가 세금 문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지금 데이터를 구축해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금융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금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선환 교수님 재산세 포함 이런 부분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후속 연구에 대해서 연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이재성 교수님 2009년도부터 정책이 나왔는데 왜 2007년부터냐? 그거는 2007년부터 데이터를 해도
2009년도에 더미 변수 집어넣으면 그 효과를 측정할 수 있으니까 그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레그 3 이거는 지적이 나왔는데 왜 1개월, 2개월, 3개월 이 레그 3를 했냐? 이게 레그 10을 하면 레그 10이나 레그 2년, 3년 해버리면 데이터가 없어져요. 그런 데이터의 속성상 저도 고민을 했는데 보통 3개월, 4개월 만에 한 번씩 하더라고요, 정책을.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런 거에 코멘트 달면 코멘트 달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레그 3를 줬는지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준수 연구원님 이제 자본시장, 자산시장과 연결시켜야 되지 않냐. 원래 자산시장과 공간시장은 금리라는 매개체로 해서 연결이 되죠. 그런데 제 논문은 이제 공간시장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산시장에 대한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났고요. 자산시장에 대한 연구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왜 정부의 어떠한 정책이 효과가 있냐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 지금 대책에 대해서 대책은 복합적인 대책이기 때문에 하나의 요인을 가지고 이게 어떤 효과다 할 수 있는 연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그런 거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쉽지 않다라는 걸 제가 먼저 얘기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거의 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위원장님이 내부 1, 2, 3로 했는데 왜 마이너스 내부 1, 2, 3로 안 하냐. 이거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다음번에 할 때는 이거 꼭 반영을. 저는 몰랐습니다, 이거. 그리고 논리의 비하. 그런 부분에 좀 구체적으로 붙여서 논문을 수정해서 내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